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종결 절차를 받는 만큼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른바 중대 결심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이 재판 도중 변경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추 유지와 청구인, 피청구인 입장 확인, 증거 조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선고까지 수주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간이갱신으로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한 점에 비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합류한다면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 짓거나 변론을 재개해 갱신한 뒤 완전체로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도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했을 때 헌재가 절차를 중단할 거란 보장이 없고 윤 대통령 측도 법 절차를 강조한 만큼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증거와 증인 신문 내용 검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뿐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도 적극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증인들의 수사 기록 등을 보면서 진술의 진위와 배경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존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두 번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진술의 진위를 캐물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굳이 체포 명단이 적힌 인사들의 감금까지 언급한 이유는 뭔지, 또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직접 지시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는 체포 지시를 하고 조 원장에게는 한가한 이야기만 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해석이 분분한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용도 파고들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윤 대통령이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한 것을 칭찬 혹은 질책 어느 쪽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확인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주 양측의 마지막 변론까지 종합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계엄 사건 관련 영장들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영장 청구와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때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문제 삼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긴급 회견을 열어 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공수처가 결국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기각된 압수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혔을 뿐 압수 대상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중앙지법은 수사기관들이 비슷한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쇼핑 주장을 두고도 여러 차례 진행된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윤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형사소추는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이 정문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당일에는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인 시그널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한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김 차장도 7차례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7일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등의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는 군 실무간부의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군 협력단에 계엄군을 위한 길 안내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국회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 파견 인력마저 군의 진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한테서 여러 차례 받은 통화 내용을 캐물었습니다. 23시부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왔죠. 총 8차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습니다.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군 병력에 실제 길 안내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복수의 실무간부 증언을 바탕으로 길 안내는 물론 실무급들 차원에선 협력관과의 통화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12월 3일 날 협력단장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길 안내를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시금 화두가 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지시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뿐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을 거쳐 휘하 간부들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도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본명부청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여당은 군 소속 법무인력의 증언을 빌어 체포 지시 논란의 시발점이 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과 메모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것에 의해서 탄핵이 된다면 법무관리관은 그 증거를 재판의 핵심 증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증명력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에선 또 707 특임단의 케이블 타이가 포박용인지 문 봉쇄용인지를 두고 여야가 거듭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문회 초반 야당 주도로 발부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동행명령장을 놓고도 거친 고성이 오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당 내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기어인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에 집중하는 동시에 외연 확장 방안을 고심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범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넉 달 만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야당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당 전략기획특위 차원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선 탄핵 인용에 대비해 중도층을 공략할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외부 인사 제언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주장을 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줄탄핵 등 거야 책임론에 보수 결집이 더해져 한동안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엔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발언에 족쇄가 채워지는 등 당과 예비주자들 운신의 폭에 한계가 적지 않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 편향성 지적을 넘어 강성 지지층을 위한 발언이 잇따르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며 눈치 볼 사항이 아닙니다. 당 차원에선 중도 보수 발언 등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날을 세우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정작 성장 지원을 위한 법안엔 발목 잡기로 일관한다며 대권 욕심을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여당은 범죄 집단이란 이 대표 발언에는 재판 5개를 받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이 본인의 혐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 운운합니까? 다만 탄핵 심판 등 현안에 지도부 차원의 일부 수위 조절 기류도 감지됩니다. 장내외 여론전이 과열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심판 불복 우려에 공정한 과정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단 불복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또 더 이상 있고를 떠나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여당은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을 막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슬슬 나서야 한다는 딜레마 속 당분간 고심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중도 보수론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지지층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뒤 민주당 안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위장 쇼일 뿐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이 대표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은 국민의힘을 극우에 가두고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흔들리는 틈을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해요.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을 선점하고 나아가 합리적 보수층까지 우군으로 두려는 포석인데 이런 큰 폭의 행보가 가능한 건
현재의 정치 지형도 한몫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처럼 진보 진영에서 이 대표의 표를 잠식할 주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만큼 자신 있게 외연 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 진보의 구도가 그 분할되거나 분열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되는 거는 선거에서 뭐 항상 불리하지 않죠. 여기에 중도 보수론이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종북 좌파 공세를 희석시킬 거란 시각도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내걸고 동시에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적 법안을 추진한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정치구는 성장인데 입법 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입니다. 얼음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것과 같은 모순이자 망상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구분법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소모적 이념 논쟁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 마음을 움직일 정책과 결과물이 승부를 가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기 고양에서 60대 식당 주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대원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규의 기자입니다. 식당 앞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서 있고 식당 안쪽에선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숨진 여성은 이 식당 주인으로 확인됐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경기도 양주시에선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사고 지점을 지나던 도중 피해자가 차 앞에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강원 정선군 열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진화대원 2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엔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미국 래퍼 투올리스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폭발물 수색을 위해 공연이 중단됐고 공연하던 래퍼 투올리스와 관객 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장 통제는 1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30대 싱글맘 사건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기소된 사채업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다른 사채업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이율 수천 %의 이자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사채업자 A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숨진 싱글맘을 포함한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는데 A씨는 이들에게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싱글맘의 동료들은 A씨가 저지른 불법 추심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 같아도 내가 그런 상황이어도 나도 그냥 막 없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놈이 불법 대부업체로 끝나냐고. 저놈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조만간 A씨와 함께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 10명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3월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증인 신문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아직 잡히지 않은 이번 사건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도 막바지 겨울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찬 공기가 쌓여 있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한기가 계속 내려와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위와 함께 오늘과 내일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지만 서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의 지역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산불 위험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고 수도권과 충청, 호남 일부 내륙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림청은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산 주변이나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담뱃불 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산줄기를 타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11시 반쯤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야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 헬기와 차량 20여 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된 끝에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강원도 강릉시, 헬기가 야산 위를 날아다니며 연기를 뚫고 물을 뿌립니다. 헬기 4대와 인력 12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서 30여 분 만에 산불을 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도 산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중부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9분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은 장비 36대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로는 음주운전 사건 이후 유튜브와 자극적인 언론 기사, SNS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기가 불능할 정도로 공격이 이어지는 이른바 나락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김세로는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약 1년 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 처분은 내려졌지만 김 씨가 숨지기 전까지 온라인 여론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초기부터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수저 집안이라는 유튜버의 의혹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부유한 김 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생활고를 겪는 척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카페 알바 논란으로 비판 여론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집요하게 이어진 김 씨에 대한 유튜버의 사적인 의혹 제기를 일부 언론사들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유튜버와 자극적인 언론 기사, 누리꾼의 호응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나락 문화는 김 씨를 철저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며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더 엄격하게 이런 나락 문화가 작동한다고 진단합니다. 인기가 생명인 이들을 쥐고 흔들며 우월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주목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격 수위를 높인다는 겁니다. 대상이 발견되면 훨씬 더 심한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의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온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과거 악플에 시달리던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 씨 죽음 이후 인터넷 실명제 등
악플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물론 뿌리 깊은 나락 문화에 대한 언론과 유튜버, 누리꾼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 관련 법 제정과 컨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저비용 고성능으로 전 세계 AI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중국의 딥시크. 하지만 사용자의 키보드 습관까지 파악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딥시크 서비스를 자체 분석했는데 실제로 딥시크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착지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5일부터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시켰지만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웹페이지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한 조치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분들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시고 이용 안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딥시크는 다른 AI 기업의 정보 수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설정이 없는 데다가 누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토큰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를 통째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딥시크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정보를 전부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광고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악용될 가능성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안의 목적상 정부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현재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만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AI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법안 상정과 폐기를 반복했던 사이버 보안 기본법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5년 만에 잠실과 대치동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집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부터 호가가 억 단위로 뛰었고 집주인들은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인데요. 현장 분위기 최도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잠실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11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8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발표되자 호가를 이보다 1억 원 이상 올린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쏟아지는 문의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인근 다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단 호가성으로 올랐으니까요. 네, 이 역시는 더 띄워서 내는 들어가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네. 띄워서 내는 것들은 아직 이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해당 지역 집값에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들어 잠실이 속한 송파구 아파트값도 매주 상승폭을 키우더니 지난주 기준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송파구 아파트값은 0.36%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역시 토호제가 풀린 삼성, 대치, 청담동이 속한 강남구 아파트값도 0.27% 상승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해제 지역의 호가 상승세는 뚜렷하지만 한껏 높아진 가격 탓에 수요자들이 매수에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맞춰 안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누적된 수요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그 수요들이 소진이 되고 난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올라간 가격에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토어제 해제로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세가의 경우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 국내 과일 시장에서 망고와 체리 같은 수입 과일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산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과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해 시장을 더욱 키우면서 수입 과일의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소비자들. 사과와 딸기 등 국산 과일을 선호하지만 비싼 가격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일 중에서는 뭐 사과 이상 더 좋은 이 과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전보다도 한 30% 이상 올라간 거 아닙니까? 객황부진의 국산 과일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른 사이 할당 관세를 등에 업은 수입 과일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와 귤 가격은 각각 72%와 46% 뛰었고 감과 사과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입 과일 코너입니다. 그동안 바나나, 오렌지가 주도하던 수입 과일에 열대 과일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도 빠르게 적응 중입니다. 좀 저렴하다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맛있고요. 네. 지난해 신선과일 수입액은 20% 넘게 늘어난 2조 22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산 주요 과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손 부족으로 정작 재배 면적이 0.8% 줄어든 상황. 지난해 금사과 때처럼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전망치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열대화가 되고 이상기후화가 되면서 수확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계와 관세 전쟁 중인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미국산 과일 수입 확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수입 과일의 진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소비자들은 중고거래로 소량씩 사들이는 이른바 콩알금 구매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귀금속 상가. 골드바와 금목걸이 등 순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시세가 어떤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냅둬놓고 다른 거를 구매했을 때 어떻게 금액이 적용이 되는지. 실제로 금 한 돈의 가격은 58만 원대로 1년 전보다 58%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금값 상승과 함께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금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중고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계속 금을 사다 보니까 저도 따라서 이제 주식 정리하고 금을 사는데 아무래도 중고거래가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고거래를 이처럼 적은 양의 금을 사들이는 이른바 콩알금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 투자 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g씩 모은다고 뭔가 당장에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려워지고 부동산도 좀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 개인의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금테크에 또 같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금값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젤렌스키가 러시아 침공 이후 지난 3년 동안 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가 지금까지 협상에서 매우 못했기 때문에 그의 협상 참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며 젤렌스키는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배제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이 친러시아, 반우크라이나로 바뀌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러시아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크렘린궁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은 안 된다고 경고하며 미러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정부가 친러시아, 반우크라이나로 돌아섰다는 평가는 잘못된 느낌이라고 생각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두 정상이 만나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사우디 회동설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곧 전화해 미러 회담 결과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양국 정상회담은 기밀 정보라며 적절한 시점에 크렘린궁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양국의 대화 이후 모든 이견이 단번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были сведения о том, что целый ряд западных компаний готов вернуться и возобновить свой бизнес в России. Я считаю, что наш экономический блок очень правильно. 또 미국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본질인 실용주의를 보여준다며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여러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뭔지 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의 가장 큰 명분은 무역 적자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55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안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확대입니다.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중동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사업이자 미국에서 참여를 제안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협상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상업적 가치, 그다음에 손익 분석 이런 것까지는 다 함께 먼저 이루어져야 정부나 기업도 아마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러브콜을 보낸 조선업도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줄 처지에 놓인 미국은 함정 건조 등 조선업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We can help counter those activities by partnering with the U.S.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원하는 대미 투자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만큼 추가 투자 결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중에서 3년을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을 거면은 관세 효과만을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확장한다는 건 별로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 같아요. 대신 대미 수출 증가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계나 설비 반입이 늘면서 발생한 투자 유발형이라고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줄 건 내주고
그 속에서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정상외교가 공백인 점은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내 이민 정책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한인 이민자 사회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면서 한인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상황을 안미양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인 밀집 지역. 최근 이곳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국경 장벽 강화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And so what we've seen is that the president, as soon as he was inaugurated, issued 12 executive orders that touch on immigration. A lot of them were about the border, but the biggest kept secret is that he is cracking down on individuals that are here unlawfully or not in status. 미국에서 불법 체류 상태를 일컫는 서류 미비자 한인의 수는 약 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텍사스주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불법 체류자를 체포 구금하고 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을 시행해 한인 사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게 정말 이제 IC나 경찰들의 적발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은 그 추방될 수 있는 확률이 4.4%밖에 안 되고 변호사 없이 그냥 무방 상태로 있으면 거의 뭐 70% 이상. 단속 강화 소식에 불안에 떠는 것은 서류 미비자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서류 미비자인 부모가 강제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가족 해체의 위험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 강제로 구금되거나 체포됐을 경우에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들도 불안감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을 다니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를 운영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식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는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if you're working in agriculture, if you're working in construction, you really are needed. And the business people know that you're needed. And the business people, they need to organize and they need to step up on behalf of the people that are making their businesses a success. To just know that you don't want to see your employees just taken away because it's going to hurt your business. So speak up for them. 최근 주미 한국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우리 국민이 유의해야 할 점을 담은 안전공지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유학이나 여행 중인 한국인에게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YTN 월드 안미양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따라 인계한 인질의 시신이 가짜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질들이 숨지면서 유해가 섞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군 발표를 인용해 유전자 검사 결과 하마스로부터 넘겨받은 인질 시신 4구 가운데 1구가 신원 불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휴전협정에 따라서 시리 비바스와 시리의 2 아들 등 인질 4명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2 아들의 어머니인 시리 비바스의 경우 본인의 시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새 학기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다만 올 1년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해서 수업할 수 있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 학년과 과목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고등학교 수학 시간. 학생들이 각자의 기기로 문제를 풀자 교사가 학생 2명의 답안을 전자칠판에 띄워 곧바로 피드백합니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서책을 쓸 때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만들어주면 제가 30명이라면 30명에 해당되는 문제를 각각 개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AI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아이들한테 갈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수학, 영어 문제풀이 목표를 달성해 나갑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하는데 그럼 좀 지루했고 컴퓨터로 하니까 새로우니까 좀 더 잘 듣게 될 것 같아요. 학생별 맞춤 학습을 목표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원래 올해 새 학기부터 의무 도입하려던 계획이었지만 그 시기를 1년 뒤로 미뤘습니다. 올해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한 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부터 시작해서 오는 2028년까지 도입 학년과 과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해력 저하의 우려가 컸던 국어 과목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실습 위주인 실과와 기술 가정도 제외됐습니다. 디지털 기기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기기에는 기술적 조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 과몰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업 중간에 학생들의 화면을 잠그고 지금 교사가 보고 있는 수업 장면으로 학생들을 모두 불러올 수 있는 동기화 기능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봄을 앞두고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3도, 체감온도는 영하 9.2도까지 떨어져 있고 대구도 체감온도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쪽을 중심으로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눈이 오겠는데요. 대설 경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은 1에서 5, 그 밖에 지방은 1cm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은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를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상으로는 물결이 높아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남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영하 10.3도, 강릉이 영하 3.8도, 부산 영하 2.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4도, 청주 3도, 대구는 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